현대기아차는 실제로 작년부터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돼서 해외에서 놀랄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예요. 제조업에서 두 자리 숫자라는 얘기는 꿈의 수치입니다. 내연기관차 중심으로는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즉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퍼스트 무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차입니다. 견줄 수 있는 모델이 아예 없어요. 미래 모빌리티 선점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내부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중진국,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 기반이 워낙 크고요. 고용 창출, 수출에 차지하는 거, 또 애프터마켓이라고 차를 가지고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따지면 한 너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해당될 정도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중진국, 후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이유, 왜? 자동차 산업이 모든 과학기술의 총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7조 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올해 벌써 전반기만 15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현대기아가. 올해 30조 원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세계 최고 1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걸 잘하는 이유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잘 만들고 특히 이 자동차의 잣대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두 자리 숫자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0%, 유럽은 11%, 10대 중에 한 대 이상이죠. 여기다가 중대형의 SUV, 고급 모델, 제니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 또 전기차도 선두주자로서의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모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또 동남아시아, 인도 등 이런 데서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략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난 차종 투입이라든지 가성비를 높이는 작업, 또 프리미엄차의 이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각 지역의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이고 또 트럼프 리스크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측면. 또 국내는 170만 대 정도의 굉장히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테스트 배드뿐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거는 기업한테만 맡겨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산학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해외로 공장이 나가면 국내가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업 공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노사에 대한 부분들 좀 걱정이 돼요. 국내에서 노조 자체가 강성 노조의 이미지는 세계에서 악명을 떨칠 정도거든요.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상생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무작정 기업 망하기 전에 내가 더 많이 빼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가면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국내의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산업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서 해결 과제는 많은 상황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역시 외국에서 들어가는 게 똘똘 뭉치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가전제품에 대한 거, 요새 뜨고 있는 게 방산 산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 특히 원천적으로 정부가 기술에 대한 R&D에 대한 중요성,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꽃을 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차량에 대해서 지금 5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또 기술 습득이나 신기술에 대한 것들,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현재 맞는 차종 투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 터번을 쓰잖아요. 터번을 쓰면 5cm, 10cm가 높아져요. 그러면 차가 높아야 되거든요. 세단을 타면은 머리 터번이 벗겨지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차가 높은 RV나 SUV 중에서 있죠. 지금 CUV죠.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을 인도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잘하거든요. 거기다가 대부분 대중 모델이니까 가격이 높은 거 안 판매됩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맞는 차종을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면서 옵션도 괜찮은 이런 모델,
이런 것들을 현재에 맞는 차종 투입부터 마케팅 전략, 또 가성비 이런 삼박자를 아예 잘 맞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모델도 투입을 하면서 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은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차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대한민국 현대차에 대한 노하우는 인정을 할 정도고요. 그리고 중고차는 제3세계에서 최고의 차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런 역량을 좀 더 집대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해외의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위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현기차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현대기아차는 실제로 작년부터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돼서 해외에서 놀랄 정도입니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예요. 제조업에서 두 자리 숫자라는 얘기는 꿈의 수치입니다. 원래 BMW 벤츠가 1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가 10%가 넘고 기아가 12%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전략이 우리나라는 그룹의 총수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융합형 인재예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 그룹은 예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했죠.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차를 50%만 만들고 30%는 UAM, 20%는 로보빌리티를 하겠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또 각종 UAM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기술, 알고리즘, SDV도 선언했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즉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안 되면은 미래는 없다. 이런 융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연기관차 중심은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즉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퍼스트 무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차입니다. 견줄 수 있는 모델이 아예 없어요. 예,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고속 모델은요 신기술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 특히 전기차 전용 공장이 올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용 공장이 생겨요. 이게 이제 10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 미국에서 보조금도 1,000만 원씩 받게 되면은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선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전체적인 내부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뭐 5, 6년 동안 노사 분기도 없었지만은 도로를 메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안정한 노사정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재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또 경직된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 산업에 대한 것들도 좀 풀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도요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 분기가 없습니다. 도요타가 1950년에 노사 분기가 크게 생기면서 노사 양측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노사 분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대단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뭐 심심프로 그리고 협상이 임단협이 1년마다 있잖아요. 1년마다니까 반년 동안은 협상하다 볼다 봐. 미국은 주마다 틀리지만 기본이 3년에서 5년이에요. 한 번에 하거든요. 안정되게 가는 거죠. 근데 1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조는 환경이라든지 복지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경영을 참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경영을 하는 거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노조 이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역할에 대한 것들.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어떤 안정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썩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진다는 측면에서 우려감이 크고 또 자국 우선주의가 커지고 있고 보호무역 정책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지금 어두운 부분이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국회 의미가 없잖아요.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책 요구를 워낙 많이 하지만은요. 저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정부가 지금 국민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17반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 일본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잖아요. 사업을 못하는 나라예요. 법인세 높고 또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가격이 더 높고 어렵잖아요. 상속세 개편한다 이런 악조건들이 다 모여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거야. 또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이 돌아오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들어와요, 여기를? 근데 일본은 많이 들어와요. 엔저도 많고 또 혜택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리쇼링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빠져나가죠. 얼마 전에도 작년에 통계 나온 거 보면은 보통 중국이 부자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왜요? 사회주가니까 사회주의 독재 체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돈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국민 명수 대비해서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 1위인 거 아시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는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암울하거든요. 예, 상당히 좀 악재가 누적된다는 측면. 지금까지는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의 역량은 줄어들고 R&D도 줄어들고 또 이 나쁜 요소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동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배터리, 또 가전제품, 휴대폰, 또 방산 등등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강점이 얼마큼 유지될까? 또 중국의 쫓아오는 속도는 높고 이 부분들을 극복을 해줘야 되죠. 또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긍정의 면을 얼마큼 크게 만들어주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전기차가 오기 전부터 미래의 산업에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올인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NCM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이고 이 부분들은 흉내내서는 마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내재화라고 해서 배터리 회사를 계열회사나 자회사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모델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노스볼트, 브리티스볼트 이런 합작 형태의 회사가 다 엎어져 버렸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한중일 싸움이에요. 일본은 미쓰비시 하나만 있어요. 결국은 한중 싸움이거든요. 중국의 CATL과 BYD, 대한민국의 LG 엔솔, 삼성 SDI, SK온 세계 회사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 캐즘이 생기면서 전기차가 판매가 줄어들면 배터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실과 바늘의 관계예요. 3, 4년 허리띠 졸라매고 손가락 빨면서 열심히 R&D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ESS 쪽으로 좀 일부 돌려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테슬라 전기차 공급하는 4680 원통형 배터리도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10월부터 생산을 본격화하거든요. 이런 걸 돌파구로 좀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국내에서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률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엉망이거든요. 근데 CATL은 4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죠. 중국이 전체 전기차의 반이에요. 50%를 중국이에요. 자기네가 다 해먹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돌려서 영업이익률 유지하는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170만 대뿐이 안 되고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 누적 대수가 60여만 대뿐이 안 돼요. 올해 보급되는 게 10만 대뿐이 안 되거든요. 또 전기차 캐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3, 4년 동안에는 좀 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술 또 가격이 낮은 가성비 좋은 이 배터리 이런 거에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치고 나가야 돼요. 결국 4, 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주도를 하면서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도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하고 정부가 R&D 비용도 좀 대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기업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세제 혜택 주고 또 R&D 비용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국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보이지 않게 그래서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미국과 유럽같이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FTA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주면서 보조금도 손이 안 오르는 정책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좀 끌고 가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약 앞서 있다. 예. 물론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M 3원계 배터리는 서방에서 주로 쓰고 있는 거고 에너지 밀도가 높죠. 또 중국에서 주로 쓰는 것은 LFP라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 그래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 떨어지지만은 화재 내화성이 좀 크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LFP 배터리는 사실 기술 정점에 와 있어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셀프팩, 셀프 비클 이런 기법을 써서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NCM 배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되겠지만 그건 아직 멀었고요. 또 그래서 NCM과 LFP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방으로 LFP가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쉽진 않아요. 왜? 리사이클링을 안 합니다.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싼 모델이기 때문에 차 한 대당 500km 나오면은 중국은 땅에다 묻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땅에다 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LFP는 100원을 투입하면 15원 정도 건져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고부가치 금속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집어넣으면 95원을 건져요. 거의 다 회귀가 돼. LFP는 재활용할 때 쓰레기가 되는데 이걸 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법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에 환경부 관련해서 폐배터리 있죠. 관리 방안에 대한 이 제도 제 자문 들어가거든요.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리사이클링을 활용하면 비용의 차이도 어느 정도 내걸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차세대 배터리의 차별화 기술, 또 반걸음 앞선 전략, 또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차뿐만 아니라 ESS라든지 이 2차 전지를 쓸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UAM이나 로버빌리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정보의 지원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들이 NCM을 쓰다가 요즘 LFP로 바꾸는 이유가 가격 때문인가요? 중국산 LFP를 쓰는 이유가 요새 캐즘이 생기면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일단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좀 비싸니까 LFP를 쓰는 건데 그거는 근시안적인 거죠. 왜? 지금 좀 싸다고 그거 쓰다 보면 나중에 리사이클링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500km 나온 거 한 대당.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에너지 빌드가 떨어지지만은 지금 NCM 배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격도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들 니켈. 그래서 원래 고성능 배터리는요 하이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프리, 망간 리치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6, 2, 2, 8, 1, 1, 9.5.5 이런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니켈 비용을 낮아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배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들 니켈 뭐 이런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공급하는 것도 LG 엔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거 거기서 원료 공급하니까 싸죠. 그리고 거기 생산 비용 또 인건비도 싸니까 그런 미들 니켈 배터리를 국내에 가지고 역수입을 해서 국내 EV3 같은 거에 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차기 기술 같은 걸 선도를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중국 CAT나 BYD가 NCM 배터리도 만들어요. 작년에 NCM, LFP 다 만드는 거야. 날개가 2개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LFP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가져야지만 싸울 수가 있죠. 물론 리사이클링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배터리 3사 이런 데 자문해 주면서 그 LFP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자동차용 LFP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날개 같이 글로벌 chain에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역시 배터리 쪽도 고민은 많고 해결 과제는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